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K방산의 도약을 계기로 방산 선진국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독일과 이스라엘을 짚어봤는데요. 오늘은 프랑스 방위산업의 특징과 최근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종관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전력개발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우리나라가 10위권 안에는 들고 있고 워낙 K방위산업, K방산이 잘 나가고 있으니까 잘 나가는 나라들, 더 잘 나가는 나라들을 보면서 저기도 한번 가볼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프랑스, 네. 세계 3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세계 방산 수출 시장의 1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 기준은 뭐냐면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네. 이 점유율은요, 유럽에서 독일의 한 2배 정도 됩니다. 독일과 영국을 합친 퍼센트보다 프랑스의 방산 시장 점유율이 더 높습니다. 네. 굉장히 유럽의 최강의 어떤 방산 강국이죠. 더 특징적인 것은 2013년도부터 17년 5년 기간의 통계에 비해서도 그 당시엔 7%였습니다. 그런데 44%가 증가한 거죠. 7%에서 11%로 증가했기 네. 때문에. 특히 이제 프랑스 수출 지역을 보면요. 제일 많이 수출한 나라가 한 3개 국가 정도 되는데 인도, 그다음에 카타르, 이집트 정도가 됩니다. 인도는 지금 프랑스 방산 수출 시장의 3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네. 전투기, 라팔 전투기, 잠수함 이런 것들을 계속 지금 수출하고 있습니다. 중동에 상당히 또 많이 수출을 하고 네, 있네요. 그렇습니다. 프랑스 방위 산업의 약간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프랑스 방위 산업이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조금 네. 먼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 방위 산업의 분기점은 1950년대 말 60년대 초에 드골 대통령이 집권하면서부터 네. 시작이 됐습니다. 드골 대통령의 외교 정책 노선이 뭐냐 하면은 이제 위대한 프랑스 또 어떤 안보에 있어서 자율성 이것을 구현하겠다는 목표가 설정된 거죠. 네. 그래서 핵무장을 했고요. 1960년대 핵실험을 했고 그 다음에 방위 산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육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유럽의 최강 방위 산업을 현재 만들어 놨고요. 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국방과학기술 수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을 100으로 했을 경우에 이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 프랑스는 89점, 미국을 100점으로 했을 경우에 프랑스는 89점, 러시아와 공동 2위입니다. 네, 1위는 미국. 그렇습니다. 네, 공동 2위. 프랑스와 네. 러시아가 공동 2위를 네. 좀 공부를 해보니까요. 네. 프랑스 정부가 그 방위 산업 하는 기업에 대해서 좀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좀 특이한 네. 경우죠. 세계적인 흐름을 보면은 국가가 방위 산업체에 지분을 갖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와 이스라엘 정도입니다. 안보적인 측면에서 방위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한 국가들이 통상 방산업체의 국가 지분을 갖고 네.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과 독일 같은 경우는 방산업체 국가 지분이 없습니다. 다 네. 민간 기업에서 하고 있죠. 그러면 프랑스는 왜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게 앞에서 말씀드린 드골 대통령의 네. 어떤 그 외교 노선과 연관해서 프랑스는 유럽에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나토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독자적인 어떤 그 국방에 있어서 자율성을 추구하겠다. 네. 위대한 프랑스를 구현하겠다. 뭐 이런 어떤 국가 비전 차원에서 방위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 것이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방위 산업을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 기업의 이윤보다는 국가적인 안보의 고려에서 우선이다. 그렇게 해서 지분을 갖고 있고요. 네. 방산업체에 따라서 어떤 데는 20%, 어떤 데는 아예 100%까지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시사점이 있는 것 같은 게 자주 국방과 관련해서 네. 어떤 데서는 같은 무기를 또 이렇게 그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만들어서 연구하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네. 효율성 측면에서도 너희는 이거를 좀 집중해라. 이 기업은 이걸 좀 집중해라. 이렇게 좀 분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프랑스의 방위산업 육성 정책을 네. 보면 때로는 유럽 국가들과 협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투기를 개발하다든가 또는 이제 다른 무기체를 개발할 때 독일이라든가 스페인과 협력을 합니다. 네. 때로는
때로는 독자적인 어떤 무기 체계를 개발하기도 네. 하죠. 예를 들어서 유로파이터를 이제 유럽 국가들이 공동으로 개발을 했는데 프랑스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라팔 전투기를 개발했죠. 그러면서 라팔 전투기가 지금 굉장히 또 최근에 호평을 받고 네. 수출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자적인 이런 어떤 방위 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은 장점은 뭐 라팔 전투기처럼 이렇게 나중에 호평을 받아서 방산 수출에 효자 노릇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과정에서 엄청난 또 개발 과정에서 재원과 또 리스크와 이런 걸 네. 감수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한때는 프랑스 방위 산업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평가도 있었고 또 최근에 또 긍정적인 평가도 또 전환되고 이게 장단점이 다 있는데 그 나라의 어떤 안보 환경이나 또 산업적인 특성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결국은 이제 각자의 네. 어떤 최적화된 길을 찾아가는 게 정답인 걸로 네. 판단이 그러면 됩니다. 이제 프랑스가 어쨌든 세계 3위. 네. 로 지금 선전을 하고 있는 중이니 우리가 알만한 방산 기업들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네. 기업들이 좀 대표적입니까? 프랑스의 방산 업체는 약 5천 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세계 100대 방산 기업에 드는 게 6개 정도가 네. 있고요. 매출의 전체 매출의 한 50% 이상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정된 어떤 방위 산업 생태계를 이미 네. 구축을 했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다소 에비에이션 그룹이라고 그러죠. 이게 라팔 전투기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이 라팔 전투기 방산 수출이 프랑스 방산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한 10위권 정도가 네. 되고요. 또 10위권 방산업체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탈레스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레이더, 전자장비 이런 것을 생산하는 업체. 네. 이것도 역시 세계 10위권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이벌 그룹이라고 있는데요. 이제 잠수함이나 수상 전투함을 만드는 기업인데 이번에 이제 인도에도 잠수함을 수출하는 것으로 네. 이렇게 해서 아주 육해 공군 또 지상 해상 공중의 어떤 방위 산업을 다 골고루 네. 종합적으로 갖춘 나라가 프랑스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렇네요. 10위권이 일단은 두 개 기업이 예, 두 있을 개, 예, 정도면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 100위권 안에 드는 기업들 정도로 한 3개 정도가 그렇죠. 있는데요. 그 중에 네. 이제 제일 선두권에 있는 그 기업조차도 한 20위권에서 30위권이니까 프랑스가 10위권 내 2개 기업을 갖고 있다는 건 예. 굉장히 큰 그 규모의 경제 이런 측면에서 장점이죠. 예, 따라잡으려면 또 한참 네. 또 열심히 달려야 될 것 네. 같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앞서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지만 프랑스 전투기 라팔 네. 이제 라팔의 시대가 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예. 인기가 굉장히 없다가 네. 최근에 갑자기 날개를 달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라팔 전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면 4.5세대 전투기입니다. 네. 2000년도 정도에 개발이 됐고요. 우리가 흔히 이제 F-16 바이퍼라는 이제 통상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4.5세대 전투기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2000년대 초에 처음 개발했을 때 15년 동안 단 한 대도 수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비아냥거리면서 뭐 프랑스 외에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전투기다 뭐 이렇게 상당히 가슴 아픈 기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한데도 수출이 안 됐던 건가요? 그것은 네. 성능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당시에 세계적으로 군비 축소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F-16이나 F-15만으로도 충분히 그 시장을 커버할 수 있는 상태에서 네. 굳이 라팔까지 우리가 살 필요가 없다. 뭐 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서 사실 수출이 거의 안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도 좀 해야 될 필요가 이렇게 반면교사 삼아야 될 부분이 있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뭐 당장 K9도 13년 동안 한 대도 수출 못한 네.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리비아 분쟁, 뭐 시리아 분쟁 이런 과정에서 라팔 전투기 실제로 운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2014년도에 크림반도 사태 이후에 러시아 방산 수출이 제재를 받기 시작을 했죠. 이제 그러면서 인도 같은 나라들이 야 우리는 비동맹인데 러시아나 미국 다 영향을 받기 싫고 우리는 자율적인 좀 그런 국방을 하고 싶어. 네. 그러니까 라팔이 사실 대안으로 떠오른 거죠. 그러면서 현재까지 한 7개 국가가 라팔을 수입을 했고요. 네. 최근에 그 한 6년 동안에 약 300대 수주가 됐습니다. 15년 버틴 네, 그렇습니다. 버틴데 보람이 있게끔 7월 14일 날 뉴스에 보면요. 인도와 계약을 했는데 라팔 전투기 26대를 추가 도입하겠다. 잠수함, 뭐 세척을 추가 도입하겠다. 이렇게 최근까지도 계속 지금 수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특이한 경우에 해당되고요.
우리도 좀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도 4.5세대 전투기가 곧 네. 이제 그 나올 예정이잖아요. 시험 네. 비행은 끝냈고요. KF-21. 그러면 이제 군비가 축소되는 시대에 우리가 그 KF-21을 내놨다면 우리도 라팔처럼 네. 좀 오래 묵혀놔야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세계의 흐름이 이렇게 가다 보니 우리한테도 좀 교훈이 될 만한 부분, 청신호가 될 만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 프랑스의 전략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를 구매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살펴봤더니 결국은 미라조 전투기를 구입했던 나라라는 겁니다. 미라조 전투기가 프랑스산 네. 전투기였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산 전투기를 구입한 나라들이 결국은 라팔 전투기도 구입한다는 겁니다. 기존에 업그레이드된 미라조 전투기를 구입했다가 그다음에 업그레이드된 라팔 네. 전투기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F-20 경공격기를 수출한 나라가 KF-21을 구입할 네.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다 저 정비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다 유지가 갖춰져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F-20 경공격기를 지금 6개 국가에 수출했지 않습니까? 그 국가들 잘 관리해야 됩니다. 네. 네, 그 국가들이 결국 KF-21을 수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네. 어느 나라들이 있죠? 동남아 국가에 한 네 개 네. 나라 있죠.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이제 중동에 지금 이제 이라크 또 지금 폴란드 네. 뭐 이렇게 해서 수출된 나라들이 6개 국가가 있기 때문에 그 국가들 잘 관리해야 돼요. 네. KF-21 시장 개척 차원에서. 네. 어장 관리를 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 있는 거군요. 네. 앞서서 그 프랑스 그 방위 산업의 장점을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공동으로 유럽이 무기 개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네.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프랑스도 이제 참여를 했다가 참여 안 하는 경우도 있다가 이렇게 이제 네.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에 좀 참여를 했고 어떤 상황에서는 참여를 안 했는지 좀 네. 설명을 해주세요. 공동 개발이라는 게 장점과 단점이 네. 있습니다. 장점은 일단 수요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절감이 있겠죠. 네. 그다음 리스크를 감소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공동 개발이라는 것은 사실 서로 이해관계가 안 맞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비용 분담, 역할 분담 과정에서 이게 안 맞으면 계속 사업이 지연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장단점이 있는데요. 지금 프랑스는 조금 더 이제 공동 개발 쪽으로 많이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차세대 전차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독일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쟁점 가운데 하나가 이것도 역시 보면은 이제 네. 차세대 전차의 주포를 뭐 130mm로 할 것인가, 140mm로 할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프랑스는 뭐 140mm로 하자. 독일은 130mm로 하자. 이렇게 두 개의 기준을 놓고 지금 네. 또 협상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네.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차세대 전투기 그러니까 6세대 전투기를 지금 독일, 스페인, 프랑스가 같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6세대 전투기 만들려고 하고 있는 그거를 공동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이제 전체적으로 세계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는 이제 그룹은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뭐 미국, 러시아, 중국 이건 독자적인 개발을 하고 있고요. 유럽에서도 2개 공동 개발 컨소시엄이 형성돼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프랑스, 독일, 스페인이 하나의 그룹이고요. 지금 영국, 일본, 이탈리아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그룹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5개 그룹이 지금 경쟁적으로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6세대 전투기가 이제 굉장히 관심을 끌고 있거든요. 네. 미국에서도 6세대 전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전투기가 나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그럼 유럽이 이제 공동 개발을 이렇게 하게 되면 네. 좀 비슷한 수준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 기대감도 높아지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프랑스 방위 산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어느 연관성이 좀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게 F-20 경공격기하고 혹시 라팔하고 경쟁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조금 시장이 조금 이제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F-20 경공격기는 이제 말씀드린 대 경공격기지 않습니까? 네. 라팔은 4.5세대 전투기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은 라팔하고 경쟁하는 기종은 F-16 바이퍼입니다. 요 두 기종이 경쟁하고 네. 저희는 조금 더 틈새 시장을 지금 공략하고 있기 때문에 겹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나 네.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하나의 사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2001년도에 삼성 탈레스라는 합작 기업이 방산업체가 저희 나라에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삼성과 프랑스의 탈레스 그룹이 합작으로 네. 우리나라의 방산 기업을 만들었던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걸 통해서 좀 탈레스의 어떤 전자 기술이나 이런 걸 좀 도입하고 싶었고 해서 했는데 뭐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었는데 대체적인 지금 평가는 지금은 이제 떠났습니다. 합작 기업이 이제 철수를 했습니다. 네. 하고 이제 한화 시스템으로 다시 이제 국내 순수 방산 기업으로 다시 전환이 됐는데
전체적인 평가는 프랑스가 기술 이전이 좀 박하다. 그래서 합작 기업을 통해서 기술을 좀 저희가 인수하고 싶었는데 네. 그런 부분은 원활하게 기술 이전은 잘 안 됐고 그러면서 이제 철수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이제 프랑스와 관계가 되는 게 지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가 이제 라팔 전투기를 40여 대를 수입을 네. 했거든요. 저희가 지금 KF-21을 인도네시아가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개발하고 있는데 라팔 전투기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잠재적인 시장을 잠식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그것이 반드시 KF-21과 겹친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재 시장이 줄어드니까 4.5세대 전투기를 지향하는 건 같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장면에서 조금 약간 그 썩 뭐 긍정적인 네. 뉴스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게 그렇네요. 프랑스와 우리나라는 겹치는 듯 하면서도 또 살짝 겹치지 않는 뭐 이런 어떤 잠재적으로는 경쟁 국가가 되겠지만은 현재로서는 약간의 시장의 차이를 두면서도 그동안 이런 협력 관계나 그런 사업들이 있어 왔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라팔 전투기 우리나라 오긴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한 프랑스 공중훈련도 하고 네, 그런 그렇습니다. 이제 소식을 좀 들었긴 네. 했거든요. 네. 최근에 지금 경쟁하는 사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게 있나요? 영국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네. 영국의 자주포 사업이 있는데요. 프랑스의 자주포는 바퀴 달린 자주포입니다. 차량에 탑재된 자주포인데 세자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게 이제 프랑스 자주포 지금 사업에 들어갔고 경쟁을 하고 있고 우리 K9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초에는 이 사업이 바퀴 달린 자주포가 주 대상이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다 보니까 궤도 달린 장갑차가 훨씬 더 효과적이더라 이런 평가가 있어서 네. 지금 프랑스 육군도 야 바퀴 달린 것보다는 궤도 달린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해서 방향 전환이 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프랑스 자주포 시장에서 아마 세자르와 저희가 저 K9이 경쟁해서 네. 또 한번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 그 프랑스 입장에서도 조금은 만만하게 봤을 우리 그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 네. 업체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레드백 같은 경우는 독일 제쳤잖아요. 네. 그러면서 프랑스에서도 이거 만만치 않은데 이런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정확하게 보신 프랑스에서는 겁니다. 어떻게 좀 우리 방위산업 시장을 보고 있습니까? 그 스톡홀름 평화연구소에서 방산시장 점유율을 분석했을 때 2018년도와 2022년도 기간에 전년도 5년차 대비해서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가 딱 두 나라였는데 저희가 1위였고요. 74% 증가한 겁니다. 프랑스가 44% 증가한 네.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한국이 저렇게 방위산업이 빨리 성장하고 있어라는 첫 번째 그게 있었고요. 두 번째는 프랑스 방위산업은 기본적으로 중동, 북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에서 인도 이쪽을 중심으로 지금 네. 방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유럽 시장은 방산 수출의 한 18%밖에 지금 수출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도 유럽의 방산 시장에 좀 더 수출하고 싶은데 한국이 폴란드 시장을 탁 점유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유럽 시장까지 이렇게 이제 긴장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프랑스 언론에서 지금 프랑스가 유럽 시장에서 지금 수출이 잘 안 되는 이유는 현지 생산 또 기술 이전 지금 이거에 대해서 프랑스가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보수적으로 잘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 방산 수출의 확대 제한을 두고 있다. 잘 안 되는 원인이다. 그래서 우리도 현지 생산, 기술 이전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언론에서 주문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우리나라 그 뭐 삼성 탈레스 같은 경우에도 기술 이전 받겠다는 네, 평가를 그렇습니다. 해주셨는데 그런 기조가 결국에는 프랑스 방위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영향을 앞으로. 미치고 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좀 풀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이시거든요. 그러면서 또 가격은 높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경쟁력을 좀 프랑스도 한국을 보면서 갖춰야 된다는 목소리가 슬슬 나오고 있는 중인 거군요. 이제 프랑스의 방산 수출 전략은 크게 한 두 가지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국제 시장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방산 수출 시장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프랑스 입장에서는 그 시장을 차지하고 싶을 겁니다. 지금 방산 수출 점유율이 7%에서 11%로 늘어난 것도 그 부분을 사실은 프랑스가 좀 점유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걸 계속 확대하고 싶을 겁니다. 네. 두 번째는 지금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공동 개발 이런 걸 통해서 유럽의 방산 시장을 좀 더 확대하고 싶을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 두 가지가 겹치는 거죠. 네. 기존의 중동이라든가 저희가 지금 유럽 쪽으로 교두보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프랑스와 불가피하게 경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네요. 두 번째는
프랑스의 주 수출 품목은 항공 우주, 전자 이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방위 산업이 쭉 발전해 나가면서 기존보다 훨씬 더 우주 항공 쪽에 또 전자 분야 쪽에 이런 쪽에 지금 무기체도 개발하고 있고 수출도 지금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결국은 프랑스와 또 겹치는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우주 항공 전자 쪽은 결국은 경쟁이 앞으로 더 프랑스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유럽 쪽에서 또 이걸 견제하려는 프랑스와 또 진출하려는 우리가 또 경쟁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저희들이 프랑스를 한편으로는 또 필요시에는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좀 더 선진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네. 경쟁해야 되고 경쟁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의 강점과 약점을 훨씬 더 잘 알아야 되고 네. 훨씬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프랑스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장점, 강점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좀 꼽을 수 있겠습니까? 일단 네, 저희 이제 우리나라 방위 산업의 장점은 결국은 이제 저희 뭐 분단 체제의 특성상 대규모 뭐 장비와 군대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기초한 어떤 가성비가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큰 장점이 되겠죠. 네. 또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지리적으로 저희가 아시아 지역, 그다음에 중동 지역에서 서서히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는 네. 추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시아 지역과 중동 지역에 지금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굳건히 하면서 폴란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서유럽 국가들하고는 약간의 경쟁 내지 견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유럽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역사적인 또 아픔도 있고 해서 독일과 프랑스를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폴란드가 이번에 독일과 프랑스가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전차에 대해서 같이 개발하자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네. 이런 지하에 거절당했습니다. 아하. 폴란드 굉장히 사실은 자존심이 굉장히 자존심 상했죠. 네. 그게 K2 전차 도입으로 이어졌다는 그 평가도 상당한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폴란드가 러시아와 협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적대 국가니까. 네. 결국은 동유럽 국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제 정치적인 지정학적 환경과 이런 어떤 안보 상황을 잘 이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훨씬 더 동유럽을 중심으로 우리가 방산 시장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그것을 확대해 나가면서 서유럽과 미국으로 점점 확대해 나가는 이런 전략이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프랑스 상황과 프랑스의 장점을 좀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방위 산업을 뭐 당장에는 가성비 그리고 납기를 맞추고 그리고 현지 생산이나 기술 이전도 조금 다른 나라보다 좀 풀어주고 이런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도 나아갈 방향,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나아갈 방향들을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을 보고 방위 산업을 좀 키워 나가야 될지 프랑스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좀 배워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프랑스는 1960년도부터 국가적인 차원에서 긴 호흡을 가지고 네. 그것을 독자적인 방위산업 능력을 계속 확대해 나가지 않습니까? 저희도 지금 과거 50년 동안 열심히 투자해서 현재까지 왔지만은 네. 앞으로 훨씬 더 많은 과제가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멀리 봐야 된다. 네. 긴 호흡으로 봐야 된다. 뭐 15년 동안, 13년 동안 라팔 전투기 K9 한 대도 수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그 기술을 투자하고 계속 개발해 오고 또 전략화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좀 더 긴 호흡으로 가야 된다. 인내심을 가져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리고 네. 두 번째는 무기 체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방국가, 동맹국가 관계가 좋은 국가들끼리 서로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국제 정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평상시에 외교적인 측면 또 국제관계 이런 측면에서도 전략적으로 저희가 관리해야 될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 국가들과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방산 수출을 중장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만약에 우리나라의 국가에 어떤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나라에 가 있는 무기 체계 필요시에는 우리가 다시 역수입해서 네. 필요시에는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측면까지도 종합적으로 생각하면서 굉장히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 방위 산업이 지금 일단은 굉장히 이제 잘 되고 있지만 네. 여러 측면에서 여태까지 지금의 과실을 얻기 위해서도 인내심이 굉장히 필요했고 그리고 이 과일들을 잘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인내심과 우리가 무기 수출한 나라들 특히 좀 관리를 하면서 네. 다음 무기까지 수출하는 맞습니다.
교두보가 될 수 있게 좀 노력을 하기를 네.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조언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D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포맥스D 아나운서 강래원입니다. 더 많은 실시간 경제 뉴스와 경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